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 관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저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 편해서 그런 걸 거야 라며 저 자신을 합리화하고 좋게 넘겨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제 오랜 친구였던 유현이는 저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연희와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저는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으며 쫓기듯 지금의 지역으로 급하게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가정 불화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저는 무척 위축되어 있었고 원래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전학 온 학교에서는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미 무리가 다 형성되어 있는 학기 중에 전학생이 새 친구를 사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사람이 바로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공부보다는 외모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고 활달해 보이는 아이였죠. 혼자 밥을 먹을까봐 전전긍긍하던 저에게 연희가 내민 손은 동아줄 같았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친하게 지내자고 해준 연희가 마음 깊이 고마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발해 보이던 연희 역시 반에서 이렇다 할 친한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의 험담을 즐기고 툭툭 쏘아붙이는 화법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연희를 은근히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연희 입장에서도 혼자 다니던 차에 전학생인 제가 오니 잘됐다 싶어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뒤 반의 다른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매점에 같이 가면 연희는 몹시 불쾌한 티를 냈습니다. 선영아, 넌 내가 챙겨줬는데 왜 자꾸 쟤네랑 놀아? 나 소원하려고 해. 그래서 저는 연희 눈치가 보여 다른 친구들하고 잘 못 놀기도 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저희가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는데 그 성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반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사귀어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연희는 쉬는 시간마다 저희 반 뒷문으로 찾아와 저를 불러냈거든요. 김선여, 너 처음에 전학 가서 적응 못하고 혼자 겉돌 때 내가 먼저 말 걸어주고 친하게 지내준 거 잊지 않았지? 학교할 때 나랑 같이 가. 주말에도 나만 만나고. 연희는 제가 다른 무리에 속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며 과거의 고마움을 무기 삼아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왜 맨날 유연이한테 끌려다니냐며 답답해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연희가 안쓰럽기도 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친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적을 맞춰 4년제 대학교에 진학했고 연희는 승무원이 꿈이라며 2년제 대학교의 항공운항과에 입학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연희는 승무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몇 번의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연희는 금세 승무원의 꿈을 접고 쇼핑몰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때쯤 연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승무원 해봤자 서비스직이란 몸만 상해. 난 그냥 지금처럼 모델 알바하면서 몸매 관리나 하다가 돈 많고 번듯한 남자 잡아서 일찍 결혼할 거야. 그게 여자로서 진짜 성공하는 길이지. 나중에는 쇼핑몰 모델 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끊기게 되었고 연희는 네일아트를 배워 작게 네일샵을 차렸습니다. 반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의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력했던 결과였고 번듯한 직장을 갖게 되어 엄마도 기뻐하셨죠.
하지만 제 취업 소식을 들은 연희의 반응은 묘하게 비꼬는 듯 했습니다. 선영이 너 코피 터지게 공부만 하길래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라도 가는 줄 알았어. 근데 꼴랑 은행원 된 거야? 축하하긴 한데 친구로서 좀 아쉽네. 생각보단 너도 잘 풀린 것 같진 않아서. 축하보다는 깎아내리는 듯한 그 말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워낙 솔직한 친구니까 하면서 그냥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저는 은행에 입사한 뒤 정말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 특성상 재테크나 금융상품에 눈이 빨리 튀었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며 우량주의 주식 투자도 병행했죠.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서 훨씬 큰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어느 날 연희와 만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때였습니다. 연희는 제가 메고 온 낡은 에코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찌릿 차더군요. 선영아, 넌 직장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학생들 메고 다니는 에코백을 들고 다니냐? 너무 구질구질해 보이잖아. 명품 가방 하나 살 돈도 없어? 너 한 달 월급이 얼마길래 그러고 살아? 모아둔 돈은 좀 있니? 은근히 저를 무시하며 빈정거리는 연희의 태도에 제 현재 월급과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예적금 그리고 주식 자산의 대략적인 액수를 말해주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숫자를 듣자마자 커피를 마시던 연희의 눈이 커다랗게 찢어졌습니다. 네가 벌써 그만큼을 모았다고?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모았어? 연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짙은 질투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안 쓰고 열심히 모았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연희는 그날 이후로 몹시 기분이 언짢아 보였습니다. 자신이 저보다 외모도 낮고 화려하게 살고 있다고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상 자산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제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날 이후 연희는 미친 듯이 성과 소개팅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남자들의 재력과 직업을 평가하는 것이 대화의 주된 주제가 되었죠. 선영아, 여자는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모아봤자 티도 안 나. 그냥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빠른 길이야. 내가 이번에 휴대폰 매장을 3개나 갖고 있는 사장을 만났는데 차도 엄청 좋고 배포도 큰 것 같고. 연희가 자랑하던 그 남자는 연희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연희가 그 남자를 제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언행이 가볍고 질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술도 너무 좋아하고 유흥업소도 즐기는 것 같고요. 저는 연희가 그런 남자랑은 안 만났으면 했지만 연희는 돈이 많다는 사실 하나에 꽂혀 곧 결혼할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연희는 그 남자에게 처참하게 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저를 불러내 술을 마시며 엉엉 울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늙은 새끼 꼴에 바람을 펴. 진짜 재수없어. 연희야,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 됨됨이를 좀 봐. 그 말에 연희는 저를 흘겨보며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나 남자 잘 보거든? 걱정 마. 그렇게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얼마 뒤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박희용이란 남자는 이전 남자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희용 씨는 탄탄한 중견기업의 생산직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여 수도권 외곽에 작지만 번듯한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마련해둔 진국 같은 사람이었죠. 연희는 저에게 희용 씨를 자랑했습니다. 선영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번 오빠는 진짜 진국이야. 다정하고 자상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대출계 있긴 해도 자기 집도 있잖아. 그래, 너무 괜찮다. 저번에 그 남자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 잘 만나봐, 연희야. 그렇게 저는 연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저까지 셋이서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겨 희용 씨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희용 씨는 몹시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더라고요.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에 다정함이 묻어났고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연희가 이번에는 정말 건실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장민수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큰 증권사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였죠. 업계에서도 꽤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연봉도 높았고 타고 다니는 차도 몹시 비싼 외제차였습니다. 민수 씨는 예전에 오랜 기간 유학생활을 다녀와서인지 영어도 유창했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매너도 무척 세련된 사람이었죠. 대화를 나누어 보니 가치관도 잘 맞았고 저를 아주 다정하게 챙겨주어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민수 씨는 저를 만날 때마다 값비싼 선물과 꽃을 안겨주며 애정을 표현했죠. 하루는 제가 민수 씨가 선물해준 지갑을 들고 연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귀신같이 그 지갑을 알아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거 신상인데? 비싼 건데 웬일로 네가 돈을 다 썼어? 이거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거야. 그런데 연희의 표정이 또다시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연희의 집요한 캐묻기에 저는 민수 씨의 직업과 나이 정도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연희는 그럼 언제 넷이서 더블 데이트 한번 하자며 강력하게 만남을 추진했죠. 주말 저녁에 저희 커플과 연희 커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인 민수 씨는 외제차를 타고 왔는데 그걸 연희가 보게 되었어요. 주차장에서 만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연희 씨.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어머, 차 너무 좋네요. 언제 한번 태워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그럼 선영이한테 허락 받고 타야겠다. 그러면서 연희는 눈웃음을 짓더라고요. 제 남자친구인 민수 씨는 옷차림도 세련됐고 늘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도 와인 리스트를 보며 익숙하게 와인을 주문하고 세련된 화술로 대화를 주도해 나갔죠. 반면 연희의 남자친구인 희용 씨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낯선 듯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했습니다. 입고 온 옷도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죠. 희용 씨 자체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민수 씨처럼 화려하거나 세련된 사람은 아니었죠. 대신 사람이 진실되고 성실하고 의젓한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자로 참 좋은 사람 같았고 연희가 이번 남자친구는 참 잘 골랐다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날 식사 내내 연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계속해서 자기 남자친구인 희용 씨와 제 남자친구인 민수 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기분이 언짢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더블 데이트가 있은 지 며칠 뒤 연희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연희는 한숨을 푹푹 쉬며 갑자기 자기 남자친구인 희용 씨의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희용 오빠 요새 너무 질려. 행동도 너무 느릿느릿하고 좀 답답한 스타일 같아. 촌스럽기도 하고. 연봉도 나쁘진 않은데 외제차로 바꿀 생각 없냐니까 곧 죽어도 지금 타는 그 국산차 계속 끌고 다니겠대. 좀 구질구질한데.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촌스럽고 구질구질해. 사람이 실속 있고 야무진 거지. 그리고 너한테 엄청 잘 맞춰주시잖아. 내가 보니 사람 괜찮기만 하더라. 그러자 연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성실하면 뭐해. 사람이 풍기는 태가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지는 돈 많고 세련된 남자친구 만나면서. 나 진짜 희용 오빠 만날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어. 제 남자친구와 비교하며 멀쩡한 자기 남자친구를 구질구질하다고 깎아내리는 연희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연희야, 내가 네 친구로서 말하는데
희용 씨처럼 건실하고 변함없이 너 아껴주는 좋은 사람 흔치 않아. 제가 차분하게 조언하자 연희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연희는 테이블을 탁 치며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네가 가져. 너는 돈 많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만나면서 나보고는 공장 다니는 구질구질한 남자 만나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야? 라는데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질투를 주체하지 못해 저에게 억지를 부리며 화를 내는데 그 친구의 밑바닥을 똑똑히 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희는 저를 동등한 친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보다 못나 보이거나 얌전하게 곁을 지킬 때는 베푸는 척하며 우월감을 느꼈고 제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이 되면 참을 수 없는 질투심으로 저를 깎아내렸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저 무례하고 꼬인 태도를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화를 내고 싶지도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두면서 멀어져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죠. 그래서 연희에게서 오는 연락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고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연희와의 관계를 정리해가며 민수 씨와의 연애에 집중할 때였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조금씩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민수 씨와 데이트를 할 때면 민수 씨의 핸드폰으로 자꾸만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민수 씨는 그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며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자리를 피해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연히 민수 씨의 핸드폰 화면에 뜬 발신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신용정보, 대부 같은 불길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빚 독촉을 채권자들의 전화처럼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수 씨, 혹시 빚진 거 있어? 요새 계속 이상한 전화가 오는 것 같아서. 그러자 민수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겼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내가 펀드 매니저잖아. 직업 특성상 대출이나 금융상품 관련해서 영업전화가 많이 와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만지는 직업인데 어련히 알아서 자산관리하지. 민수 씨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마음속의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한평생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렵 한동안 뜸했던 연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아, 나 결국 희용 오빠랑 헤어졌어. 나 너무 우울한데 오늘 술 한잔 하자, 응? 연희의 연락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늘 똑같이 그녀의 푸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고 저 역시 남자친구인 민수 씨에 대한 찜찜한 의심으로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새 연말이라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미안 하고 딱 잘라 거절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도저히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민용 씨의 금융기록을 살짝 확인해 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민수 씨의 금융기록을 확인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앞으로 잡혀있는 대출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저는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퇴근 후 곧장 민수 씨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이 엄청난 빚더미에 대해 따져 물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민수 씨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들어갔는데 먼저 퇴근한 민수 씨는 옷도 안 갈아입고 침실에서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민수 씨를 깨우려는 순간 옆에 있던 핸드폰이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무심코 액정을 내려다본 저는 제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왜냐면 발신자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다름 아닌 유연이었거든요. 제 오랜 친구이자 최근에 연락을 끊었던 바로 그 연희 말이에요. 얘가 왜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 씨의 핸드폰에서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은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니더군요. 최근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그것도 새벽 시간에 수십 통씩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대화방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고 간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빠, 나 병원 다녀왔어. 임신 6주 차래. 어떡할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연희야, 우리 지금 결혼할 상황 아니잖아. 수술하면 안 될까? 내가 비용 다 댈게. 뭐? 수술? 오빠 미쳤어? 나 선영이한테 다 폭로하기 전에 당장 선영이랑 끝내고 나한테 와. 솔직히 선영이보다 내가 못한 것도 없잖아. 그 끔찍한 대화 내용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희가 희용 씨를 갑자기 차버렸던 이유도 저에게 너는 잘난 남자 만나면서 나보고는 구질구질한 남자 만나라고 하냐며 억지를 부렸던 이유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연희는 제 남자친구인 민수 씨를 탐냈던 거예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고 있는 민수 씨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단잠에서 깬 민수 씨는 뺨을 부여잡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영아, 왜 이래? 연희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아주 많이 하네? 보통 사이가 아닌가 봐. 제 입에서 연희의 이름이 나오자 민수 씨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의 핸드폰을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내 친구랑 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선영아, 내가 미쳤었나 봐. 연희가 자꾸 들이대서 술김에 실수한 거야.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연락이 와서 한 번만 용서해줘. 연희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뭘 끝내. 너 완전 무책임한 인간이구나.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아 그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둘이 아주 천생연분 쓰레기들이네. 잘 살아봐. 너랑 유연이 잘 어울린다. 저는 그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 씨가 쫓아오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믿었던 사랑과 우정이 한꺼번에 시궁창에 처박힌 끔찍한 하루였죠. 그렇게 저는 민수 씨와 완벽하게 끝을 냈고 유연이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 제가 조회했던 장민수의 금융 기록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그토록 원하던 화려한 남자의 실체를 직접 온몸으로 겪어보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며 집과 직장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기분 전환을 위해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 씨 맞으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연희의 전 남자친구였던 박희용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희용 씨는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듯 했지만 여전히 사람 좋은 선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어머, 희용 씨, 오랜만이네요. 이 동네엔 어쩐 일이세요? 저희 본가가 이 근처거든요. 여기서 뵈니까 참 반갑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된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연희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희용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연희한테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차였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좋은 분 생겼다고 하던데 선영 씨는 연희랑 계속 연락하시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덤덤하게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연희랑 연 끊었어요. 사실 연희가 만난다는 그 남자, 제 전 남자친구거든요. 둘이 뒤에서 저 몰래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제 말에 희용 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그 펀드 매니저 분이랑요? 세상에, 선영 씨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을까요? 저희는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화려한 말주변은 없었지만 희용 씨의 진솔하고 따뜻한 위로는 제 다친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죠.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카페에서 나오려는데 밖에는 갑작스러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오지 않아 난감하게 서 있었는데 마침 희용 씨는 우산이 있더라고요. 선영 씨, 집이 근처라고 하셨죠? 제가 우선 씌워드릴 테니까 같이 걸어가요. 아니에요. 저 진짜 집 코앞이라 그냥 뛰어가면 돼요. 하지만 희용 씨는 데려다 준다고 했고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쓰고 빗속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비를 피하느라 가까이 붙어 걸으면서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매너를 지키면서요. 그런데 저희 집 빌라 현관에 도착하고 보니 희용 씨의 오른쪽 어깨와 팔 그리고 등 쪽에 빗물이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자신은 비를 다 맞으면서도 제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제 쪽으로 완전히 기울여 주었던 것이죠. 그 묵묵하고 깊은 배려를 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일렁임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어른스러운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희용 씨에게 용기 내서 말했죠. 희용 씨, 괜찮으시면 앞쪽 호프집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가실래요? 제가 살게요. 희용 씨는 좀 놀라더니 이내 좋다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날 밤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시작으로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편안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 소박한 밥을 먹고 일상을 공유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서로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일 없이 오롯이 서로를 존중하며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러던 무렵 제 귀에 들려오지 말았어야 할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유연이와 장민수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웨딩홀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해요. 웨딩 드레스부터 식장 장식까지 돈을 아주 쏟아부은 티가 역력했고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길게 다녀왔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둘 다 진짜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구나 싶고요. 그런데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으로 아주 황당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유연이었습니다. 선영아, 잘 지내? 나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네 생각나서 선물 하나 샀어. 얼굴 보고 전해주고 싶은데 시간 돼? 자기가 친구의 남자를 뺏어서 임신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승리자라도 된 양 선물을 주겠다는 그 뻔뻔함.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저는 순간 헛웃음과 함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저에게 우월감을 뽐내려는지 그 알량한 속내가 훤히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 이번 주말에 잠깐 보자.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배신감에 몸을 떨며 피했겠지만 민수 씨의 진짜 실체를 알고 있는 저에게 연희는 그저 불쌍하고 우스운 호구로 보일 뿐이었거든요. 주말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연희가 먼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연희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선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 보이네? 너도 결혼 축하한다. 잘 다녀왔어? 제가 아무런 타격감 없이 덤덤하게 축하를 건네자 연희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눈물이라도 글썽이며 분해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연희는 이내 테이블 위에 있던 명품 쇼핑백을 제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 선물이야. 몰디브 갔다가 면세점에서 샀어. 립스틱이랑 작은 파우치 하나 샀어. 하지만 저는 그 쇼핑백을 열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고맙네. 빚내서 산 건 아닐 텐데 무리한 거 아니야? 제가 살짝 뼈있는 농담을 던지자 연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무리라니? 꼴랑 이거 사는데 무슨 무리? 우리 오빠 돈 잘 버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이번에 결혼식도 오빠가 최고급으로 싹 다 해줬고 나 이제 일 안 하고 태교에만 전념할 거야. 그리고 저를 비웃는 듯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참 선영아, 너 희웅 오빠랑 사귄다며? 얘기 들었어. 희웅 씨랑 잘 만나고 있어. 그래, 너랑 참 잘 어울린다. 사람 소부악하니. 너는 그렇게 평범하고 수더분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 희웅 오빠 좀 촌스러워서 그렇지 사람은 참 착해. 둘이 예쁘게 잘 만나봐. 자신은 화려하고 돈 많은 남자를 차지했고 저는 자신이 찾던 평범한 남자나 만난다는 그 우월감. 연희의 입꼬리는 이미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연희를 보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너도 장민수랑 정말 잘 어울려.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연희는 제가 진심으로 축복을 해준다고 착각했는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연희야, 넌 내가 왜 민수 씨랑 그렇게 미련 없이 헤어졌는지 아니? 내가 임신한 거 네가 알았다며. 그래서 헤어진 거잖아.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해? 혹시 나한테 억할 심장이라도 있다면 지난 일이니까 그냥 풀어.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억할 심정이라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 물론 네 임신 소식 들은 것도 맞지. 근데 그건 부차적인 거고 사실 네 임신 사실 알게 되기 전부터 난 장민수랑 결혼할 생각 없었거든. 장민수한테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유연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그녀의 입에 떠먹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치워두었던 그녀의 명품 쇼핑백을 다시 그녀 쪽으로 쓱 밀어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면서 천천히 직접 확인해봐. 그리고 이 선물은 너 가져. 넌 앞으로 이런 거 살 돈 많이 아껴둬야 할 것 같으니까. 야, 김선여, 똑바로 말해. 우리 오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길로 연희와의 인연은 완벽하게 끝냈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은 장민수에 대한 비밀이 뭐냐고요. 장민수의 금융기록을 몰래 확인했던 날 저는 장민수의 어마어마한 대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론의 제2금융권, 심지어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금리 대출까지 그의 빚 총액은 무려 6억 원에 달했습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죠. 그가 끌고 다니던 수억 원짜리 외제차, 제게 주었던 명품 가방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 화려하고 세련된 모든 것들이 전부 빚으로 만든 허상이었던 겁니다. 펀드 매니저라 돈을 잘 굴린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는 감당하지 못할 빚에 늪에 빠진 허풍쟁이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희가 낳은 아이가 돌이 될 무렵 지인을 통해 듣게 된 연희의 소식은 그야말로 완벽한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날아오는 독촉장과 빚쟁이들의 연락, 연희는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에 그 빚더미의 진실을 알고 미쳐 날뛰었다고 합니다. 신혼집과 외제차는 진작에 압류되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 망쳤다. 너는 사기꾼이라며 매일같이 유연이와 장민수는 싸웠고 결국 아이가 두 돌이 채 되기도 전에 이혼 소송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잡아 편하게 살아보려다 6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에게 물려버린 것이죠. 반면 저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희용 씨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을 거의 다 갚았기에 큰 빚 없이 희용 씨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희용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저를 존중해주고 저 역시 은행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으며 함께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유연이가 이혼을 준비 중이고 저는 희용 씨와 결혼을 준비할 그 시기에 유연이가 희용 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잘 지내냐면서요. 희용 씨도 저도 그냥 사람 좋게 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였는지 저랑 결혼 준비 중인 거 알면서도 연락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때 어리석었다느니 미안했다느니 하면서요. 희용 씨도 열받아서 바로 쏘아붙였대요.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랑 만나겠다고 헤어져 놓고 이혼할 때 되니까 연락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했다더군요. 평소 화도 잘 안 내고 수더분한 사람이다 보니 만만하게 생각했나 본데 희용 씨가 뭐라고 하니까 유연이도 완전 어버버했대요. 희용 씨가 유연이에게 마지막으로 그랬답니다. 너한테 유일하게 고마운 거 하나는 선영 씨를 알게 해준 것 뿐이라고요. 그 말을 희용 씨가 저한테도 다 전해주는데 와, 유연이 진짜 사람 안 변하네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제가 자신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연희. 자신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채우기 위해 친구를 깎아내리고 결국 친구의 남자까지 탐냈던 그녀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격지심으로 뭉쳐 남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던 인간은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좋게 좋게 넘어가 주었던 제 얕은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의 무례함을 키워주었다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주변에는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가짜 인연은 없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진짜 내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뿐이거든요. 저 역시 연희한테 한 가지 고마운 점이라면 지금의 남편인 희용 씨를 만나게 해준 것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남편과 함께 흔들림 없이 저희만의 소박하고 단단한 행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의 길고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딸과 함께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박희선이라고 합니다. 19년 전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모든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결혼 참 잘한다, 부럽다는 인사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최우종은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요. 당시 그는 2층짜리 본인 소유의 건물을 갖고 있었고 1층에는 와인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큰 매력이었죠. 그래서인지 연애 시절 경제적인 안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유 있는 말투와 행동, 그리고 특유의 유머러스함까지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듬직함과 여유로움에 푹 빠졌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곧바로 첫 아이를 가졌죠. 10달을 품어 낳은 아이는 너무나도 예쁜 딸이었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과는 별개로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죠. 시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첫째 100일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둘째는 얼른 서둘러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낳아야지. 우종이 되는 이어야 하지 않겠니? 시부모님의 성화도 분명 있었지만 저 역시 형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기에 둘째를 서둘러 가졌습니다. 그런데 연년생으로 태어난 둘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터울을 두고 셋째를 임신했을 때 저도 이번에는 아들이었으면 했지만 셋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너무 귀하고 예쁜 내 자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실망감은 감추지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셋째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산후조리원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시부모님보다 더 큰 상처는 남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만큼이나 아들을 바랐던 남편은 셋째까지 딸이라는 소식에 대놓고 섭섭하고 실망한 기색을 보였으니까요. 아, 이번엔 진짜 아들이길 바랬는데 또 딸이네.
아무리 아들을 원했더라도 딸들도 자기 자식들인데 그렇게 한숨을 쉬며 서운한 티를 내는 남편에게 저 역시 깊은 섭섭함과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남편 몫까지 내가 더 품어주고 사랑으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커가는 내내 아버지로서의 살가운 애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돈을 벌어오니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고 육아는 아주 완벽하게 철저히 저만의 독박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일이 별로 바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와인 백화점에는 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2명이 교대로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매장 관리나 재고 정리 같은 힘든 일은 직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육아를 돕거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개인 여가 시간이 아주 차고 넘치게 많았습니다. 육아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걸 도우라는 건 아니고 그저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놀아주며 추억을 쌓았으면 했어요. 아빠와의 유대감을 쌓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과 키즈 카페 한번 간 적이 없고 평일 낮에는 스크린 골프를 치러 다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1박 2일로 바다 낚시를 다녔습니다. 철저히 밖으로만 돌며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몰두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딸들하고도 안 친했고 딸들도 아빠를 어색해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남편이 딸들하고 너무 멀어질까봐 염려되어 말을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언제나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다 주잖아. 그럼 내 역할은 됐지.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어색하고 안 친하면 나중에는 더더욱 그렇다니까.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지들 먹여 살리는데 친하니 안 친하니 하면 당신이 가정교육 잘못 시킨 거지. 그리고 내 개인 시간까지 터치하지 마. 내가 나가서 돈 버는데 집구석에서까지 고생해야 돼? 남편이 선을 그으며 매정하게 돌아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도 계속 부딪히는 것에 지쳐갔습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점차 잔소리를 멈추고 굳이 남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은 채 오직 집안일과 세 딸의 육아에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갈아넣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9년 가까운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이가 18살, 둘째가 17살, 셋째가 1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입시와 사춘기라는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에 제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죠.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에 무심했고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죠. 저 역시 남편에 대해서는 포기할 건 완벽하게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애정이 넘치고 서로를 설레하는 관계는 셋째를 낳은 직후부터 이미 끝난 지 오래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20년 가까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한 세월이 있고 이제는 서로 나이도 중년에 접어들었으니 그저 가족으로서의 묵직한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잔잔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거실 식탁에 앉아 저에게 통보하듯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바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였어요. 가정주부로 19년을 살며 고등학생, 중학생 딸만 셋을 키우고 있는 제게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라니.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남편이 내놓은 이유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연년생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저는 매일 저녁 새아이의 학원 라이딩을 하고 밤참을 챙기며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위해 냉장고에 늘 새로운 반찬과 국을 해놓았고 아이들 픽업 때문에 제가 늦어지는 날이면 식탁에 쪽지를 남기거나 문자로 음식들이 있으니 데워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남편은 차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챙겨 먹지 않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어차피 본인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밖에서 밥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5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안 먹어도 밖에서 알아서 잘 먹고 오겠거니 했던 것인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 제가 아내로서의 할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댁에 자주 안 간다는 것이었죠.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요. 저는 지난 19년 동안 시댁의 명절, 제사, 생신, 어버이날 등 집안 대소사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손으로 다 챙겼습니다. 남편이 가자고 할 때도 군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따라갔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네가 평소에 먼저 안부 전화도 자주 안 드리고 내가 없으면 혼자서 싹싹하게 안 찾아가는 게 며느리 도리를 다 하지 않은 거다라며 저를 몰아붙였죠. 그러는 지도 저희 부모님 따로 한번 찾아가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들이민 가장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핑계는 바로 제 친정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동생이 몇 년 전 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잠시 안 좋아져서 급전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생이 저에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당시 남편도 동의하며 빌려줘라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6개월 뒤에 갚기로 했으나 사업자금 회전이 여의치 않아 동생은 1년 뒤에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랑 매형에게 미안하다며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액의 이자를 넉넉하게 쳐서 남편 통장으로 직접 갚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는 거예요. 처가 식구들 뻔뻔한 것도 꼴보기 싫어. 5천만 원이나 빌려가 놓고 약속 어기고 1년 지나서 갚았지? 내 돈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거지. 동생이 이자까지 쳐서 갚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철진한 돈 문제를 꺼내 저를 윽박지르고 이혼의 가장 큰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꼬투리만 잡으며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며 본능적인 직감으로 깨달았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일단 한 발 물러선 뒤 남편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라고 판단해 흥신소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동선과 금융기록 그리고 통화 내역을 철저하게 뒷조사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손에 쥐어진 결과물은 제 지난 19년의 결혼 생활을 부정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다른 건 다 핑계였고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숨겨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거나 유흥업소에서 만난 가벼운 상대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왔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은 이수희, 남편보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고 과거 지역 미인대의 출신이라는 타이틀답게 서류에 찍힌 사진 속 그녀는 무척이나 세련되고 화려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미치게 만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 무려 10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계산을 해보니 제가 셋째 딸을 낳고 한창 바쁘던 그 무렵이었던 것 같더군요. 10년도 더 전부터 12살 어린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며 기어코 혼외자 아들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이 시점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타이밍의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그 상간녀 이수희가 불과 몇 달 전에 둘째 아들을 또 출산한 것이었죠.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구박하며 안달복달했던 아들을 그 상간녀가 무려 둘이나 낳아준 것입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다, 친구들과 1박 2일로 낚시를 간다 할 때마다 불만은 있었지만 정말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친구들을 입막음용으로 세워두고 그간 이수희의 집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생활비니 뭐니 꼬박꼬박 다 대주었고요. 오히려 저보다 상간녀한테 더 많은 생활비를 준 것 같더군요.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알던 퉁명스럽고 무심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여행도 자주 가고 대형 쇼핑몰에서 쇼핑도 다니고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의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딸들하고는 동네 마트에서 장 한번 같이 본 적이 없었고 가족여행도 안 가려고 해서 늘 저 혼자 아이들과 여행을 다녔었는데 남편은 밖에서 낳은 그 두 아들과 상간녀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빠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간녀는 둘째 아들을 낳자 본처인 저를 정리하고 본인과 아이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이혼을 종용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떻게든 제 유책 사유를 만들어내어 최대한 재산 분할 없이 저를 쫓아내고 그 여자와 온전한 새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와 사진들을 보며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지난 19년 동안의 내 시간이 조롱당한 기분에 피눈물이 났죠. 슬픔은 이내 차갑고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흥신소가 알아다준 상간녀 이수희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아주 여유롭고 앳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최우종 사장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황 기색은 1초도 가지 않더라고요. 아, 네. 근데요? 근데요? 뭐 이런. 당신 내 남편이랑 살림 차리고 아들까지 낳고 살았지? 그래놓고 참 뻔뻔하네. 제가 피를 토하듯 악을 쓰며 따져묻자 그 여자의 입에서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떨림도 없는 아주 뻔뻔하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하실 말은 사장님한테 직접 하세요. 뭐라고? 당신네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엄마가 남의 집 파탄낸 상간녀라는 걸 알아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 제가 아이들을 들먹이며 소리를 지르자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오히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기요 사모님, 사장님 진작에 그쪽이랑 이혼하고 싶어하는 거 오히려 제가 말린 거 아세요? 뭐라고? 그쪽 직업도 없고 친정도 변변찮다면서요. 불쌍해서 뭐하러 이혼하냐. 그냥 좀 더 같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저라고요. 근데 큰애도 이제 18살이라면서요. 곧 성인 될 거고 그 정도면 제가 많이 봐드린 것 같은데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사장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기가 막힌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그대로 말문을 잇고 손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상간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고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며 고자질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고 남편이 집으로 쳐들어왔죠.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달려들어 소리치더군요. 네가 뭔데 수희한테 전화를 해?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을 건드리냐며 거실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고 거실장 위에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 너랑 못 살아! 내 돈으로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지.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그만 도장 찍어! 당신이랑 살기 싫다고! 남편이 짐승처럼 집안을 때려부수며 패악을 부리는 그 끔찍한 광경을 방에서 공부를 하던 우리 세 딸들이 문을 열고 나와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아빠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은 눈을 번뜩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의 모습에 공포에 질렸죠. 세 아이들 모두 기함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첫 딸은 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 안으며 남편의 그 광기 어린 행동에 그저 허망함과 뼈저린 배신감만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지만 저는 절대 그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물러나줄 생각이 없었어요. 내 지난 시간과 세 딸의 인생을 짓밟고 밖에서 낳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게 둘 수는 없었기에 오기가 생겼거든요. 저는 다음 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상간녀 이수희를 상대로 거액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법의 이름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죠. 소장이 이수희의 집으로 송달되자 남편은 또다시 이성을 잃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야, 네가 기어이 수희한테 소송을 걸어? 남편은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고 들어와 이번에는 제 멱살을 잡으려 들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난동 때처럼 무방비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집에 홈캠을 설치해뒀거든요.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봤자 유책 배우자인 당신한테 불리한 증거만 쌓일 뿐이니까. 우리 애들 앞에서 또 한 번 괴물짓 해보라고. 남편은 애꿎은 소파를 걷어찬 뒤 너 진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라는 협박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차갑고 두렵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빈집에서 깨진 조각들을 치우며 저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나 자신을 지우고 오직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서 이 세 딸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죠. 극도의 배신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시금전폐하고 며칠을 누워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세 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 딸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곁에 누웠습니다. 첫째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덤덤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우리 때문에 억지로 버티지 마. 엄마가 괴롭게 사는 거 우리도 원하지 않아. 엄마 인생 살아.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둘째와 셋째도 제 품에 안겨 엄마 밥 먹고 기운내. 우리 이제 아빠 없어도 돼 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이들의 훌쩍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곁에는 이렇게 나를 끔찍히 생각하는 보석 같은 딸 셋이 있다. 그깟 상간녀와 아들들에게 미쳐 우릴 버린 인간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네 모녀의 생존을 위한 철저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해오자 저는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가 이혼을 그렇게 원한다면 해줄게. 대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명의 나한테 100% 넘기고 새 아이 양육비 매달 정확하게 지급해. 제 요구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 집을 통째로 넘기라고? 미쳤어? 이 집이 얼마짜린데? 그래도 살아온 기간이 있으니까 돈 좀 쥐어줄 테니 곱게 나가. 웃기고 있네. 그럼 나도 이혼 못 해주지. 10년 넘게 불륜 저지르고 밖에서 애까지 나온 유책 배우자는 너야. 내가 거절하면 너 이혼 못 해. 네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그 아들들 평생 불륜녀의 사생아 꼬리표 달고 살게 하려면 마음대로 해. 난 이혼 안 해도 그만이야. 제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버티자 남편은 몹시 초조해졌습니다. 상간녀 이수희가 빨리 본처 자리를 꿰차고 두 아들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 남편을 미친 듯이 닥달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애가 탄 남편은 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제 앞으로 모두 넘기고 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죠. 아파트 시세가 꽤 됐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나 당분간의 생활비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9년의 결혼 생활은 서류 몇 장으로 허망하게 하지만 철저한 계산 끝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혼 후 집을 정리하여 작은 곳으로 옮겼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부탁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돈도 벌고 또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 후 3달까지는 남편에게서 약속된 양육비가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일은 4개월 차부터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입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깜빡한 줄 알고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전화도 피하고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가 운영하는 와인 백화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따져 묻자 남편은 아주 거만하게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양육비 줘봤자 그 돈 다 네가 옷 사고 밥 먹는데 쓰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못 주겠어. 그리고 집까지 통째로 뜯어갔으면 됐지. 무슨 양육비까지 매달 따박따박 받아가려고 그래. 네가 벌어서 먹여 살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우리 애들은 당신 자식 아니야?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돈이야. 아빠라는 인간이 자기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제가 기가 막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뻔뻔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까워. 다 큰 기집애들 키우는데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나도 내 살림 꾸려야 하니까 앞으로 양육비 달라고 찾아오지 마. 요새 장사도 안 되고 사정 어려워서 나도 가게 접을까 말까 아주 힘들던 참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있는 사리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통해 조사했을 때 남편은 밖에서 낳은 두 아들과 상간녀에게는 돈을 물쓰듯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인 첫째 아들에게는 아이스하키 같은 예체능을 시켰고 상간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명품 쇼핑이나 스파에 돈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본처 소생의 세 딸들에게는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양육비조차 아깝다며 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 불의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를 찾아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여러 가지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남편 본인 명의의 건물을 소유에 대해 가압류를 걸고 밀린 양육비를 청구 채권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당장 남편의 아킬레스건인 와인 백화점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무리 버틴다 한들 자기 밥줄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면 밀린 양육비를 토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악마 같은 전남편과 상간녀의 교활함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와인 백화점 건물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남편과 상간녀 이수희가 제 양육비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수희의 친척 명의를 빌려 마치 남편이 그 친척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채무를 바탕으로 남편 소유의 건물에 최고액의 근저당을 떡하니 설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건물을 경매로 넘겨 매각하더라도 근저당을 설정해둔 그 상간녀 친척이 1순위 채권자가 되어 낙찰대금을 모조리 배당받아 가게 되는 거죠. 양육비 채권을 가진 저는 후순위로 밀려나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고요. 게다가 남편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자산과 예금마저도 전부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빼돌린 모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에게 양육비 단돈 몇십만 원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류상으로 빈털터리로 만들고 상간녀 일가에게 헌납해버린 것이죠. 그 악독하고 치밀한 꼼수를 마주한 순간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자기 핏줄인 세 딸의 입에 들어가는 밥알조차 아까워 저런 더러운 사기극까지 벌이는 인간. 진짜 인간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더러운 돈 안 받고 만다. 니까지 인간이 주는 돈 없어도 내 딸들 내가 훌륭하게 키워내마. 저는 변호사에게 강제 집행 취하를 요청하고 양육비 받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런 괴물들과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며 제 에너지를 갉아먹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세 딸들 역시 아빠라는 인간에 대해 남은 일말의 미련과 기대를 완벽하게 버렸습니다.
딸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평생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겠다며 완전히 학을 떼었죠. 남편과 상간녀를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낸 후 낮에는 부동산 사무실 청소와 응대, 잡무 등을 했고 밤에는 식탁에 앉아 코피를 쏟아가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린 결과 저는 단 1년 만에 당당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며 악착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딸들도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고 저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서울의 좋은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고 훗날 셋째 역시 언니들의 뒤를 이어 첫째 언니가 다니는 명문대에 나란히 입학했거든요. 아빠 없이도 훌륭하게 자라준 세 딸은 저의 자랑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죠. 우리를 짓밟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며 떠난 그 악마 같은 두 사람. 저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철저하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채 오직 나와 세 딸의 행복만을 쫓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삼키며 도끼로 버텨온 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어느덧 지역에서 꽤 자리 잡고 인정받는 베테랑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번 돈으로 세 딸의 학비를 댔고 아이들 역시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단 한 번의 엇나감 없이 올곧고 훌륭하게 자라주었죠. 명문대를 졸업한 세 아이는 모두 이름만 대면 아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여 제 몫을 다하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첫째 딸이 참으로 건실하고 다정한 청년을 만나 가장 먼저 결혼식도 올렸어요. 첫째의 결혼식 날 혼주석에는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혹여나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지만 하객들은 홀로 세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보내주었고 저 역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혼주석을 지켰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첫째 딸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부족함이나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죠.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전 남편 최우종의 근황을 아예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빠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죠. 들리는 소문조차 없었기에 저는 그 인간이 그 상간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제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희선 씨 되십니까? 여기는 요양병원 원무과입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단어에 저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저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최우종 환자분이 입원해 계시는데요. 현재 병원비와 간병비가 1년 가까이 밀려 있어서요. 보호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환자분 본인이 알려주신 박희선 씨의 연락처를 받아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남편 최우종이 제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그랬죠. 저는 10년 전에 이혼한 남남이고 그 사람에게는 재혼한 아내와 자식들도 있어요.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시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가 멀어지더니 곧바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 동안 목소리가 늙고 갈라져 있더라고요. 희선아, 나야. 10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마치 혀가 마비된 것처럼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나한테 전화를 왜 해? 그 순간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천벌을 받았어.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가 쏟아내는 울음 섞인 하소연을 통해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악마 같은 인간에게 벌어진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인과응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저에게 세 딸의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희대의 꼼수를 썼었죠.
상간녀 이수희의 친척에게 거액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쓰고 본인 소유의 건물에 최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했던 그 일 말이에요. 저를 속이고 양육비를 떼어먹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적 권리를 상간녀 이수희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전 남편의 몸에 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상간녀 이수희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젊고 예쁜 이수희의 입장에서 이미 모든 재산의 명의가 자신의 앞으로 넘어온 마당에 늙고 병든 남편의 수발을 들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서류상 건물의 1순위 채권자마저 이수희의 친척이었으니 전 남편은 법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 왈가왈부할 아무런 힘이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였습니다. 결국 이수희는 병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이수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남편이 평생을 일궈온 그 와인백화점 건물에서 그를 쫓아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내 집이고 내 건물인데 내가 왜 나가? 전 남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버텼지만 서류상의 법적 소유주와 채권자는 명백히 이수희 측이었습니다. 양육비를 피하려다 스스로 만든 그 거짓 서류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완벽하게 옥죄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남편은 법원 집행관들에 의해 자신의 건물에서 짐짝처럼 질질 끌려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납하며 믿었던 어린 아내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났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전 남편은 그 길로 쓰러졌고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된 남편을 이수희는 요양병원에 짐짝 던지듯 처박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를 내주겠다며 선심을 쓰는 척하더니 1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고 병원비마저 차일피일 미루며 완벽하게 그를 유기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희선아, 그 미친년이 내 돈 다 빼앗고 날 버렸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어. 수화기 너머로 상간녀를 향한 울분을 토해내며 오열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참으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헛웃음만 픽 하고 새어나올 뿐이었죠.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는 왜 하는 건데? 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묻자 남편은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병원비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어. 연락할 곳이 너랑 우리 딸들밖에 없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우리 딸들 아빠잖아. 자식이면 병든 애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니? 나 좀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건너서 들으니 애들 다 잘 됐다며. 애들한테 말해서 어떻게 내 병원비 줘. 그래도 내가 애비 아니냐. 그 뻔뻔하고 역겨운 단어에 저는 참았던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최우종 씨, 뚫린 입이라고 말은 참 잘하네. 네가 아빠야? 저는 21번 깊게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팩트를 꽂아주었습니다. 10년 전에 네가 한 짓 벌써 잊었어? 양육비 그거 주는 거 아깝다면서 네 건물에 허위로 근저당 잡히고 상간녀한테 재산 다 빼돌려서 양육비 떼어먹은 인간이 누구였지? 네가 그때 우리 애들한테 단돈 양육비 몇 푼이라도 제대로 지급했다면 애들이 눈꽃만큼의 동정심이라도 가져서 네 병원비 몇 푼이라도 보태줬을지도 모르지. 근데 너 어떻게 했니? 네가 뭘 모르나 본데 그때 양육비 안 내고 그따위 꼼수 부렸을 때 내 자식들 역시 너를 부양할 법적 도의적 의무가 완벽하게 면제됐거든. 이거 다 네가 만든 결과야. 희선아. 닥치세요, 최우종 씨. 넌 그냥 네가 지은 죄의 대가를 아주 정확하게 돌려받고 있는 거야. 네 새끼들 입에 들어갈 밥값 아까워하더니 결국 그년한테 뒤통수 맞고 요양병원에 처박힌 꼴이 참으로 우습고 통쾌하다. 다신 나한테도 내 딸들한테도 연락하지 마. 네가 양육비까지 포기한 그날부로 너는 우리한테 이미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해당 요양병원 번호 역시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건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병원비를 내지 못한 전 남편은 결국 요양병원 내에서도 무연고 환자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도 돈도 없는 무연고 환자들이 가는 가장 시설이 열악한 병원으로 쫓겨난 그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시체처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불과 6개월 뒤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홀로 그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세 딸들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처참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고 그를 쫓아낸 상간녀 이수희도 그토록 원해서 낳았던 두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초라하고 쓸쓸한 빈소였죠. 영정사진 속 뇌졸중으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 자식들 밥값 주기가 아까워서 재산을 다 넘기고 꼼수를 부리더니 결국 그 꼼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진 한심한 인간.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지독한 인과응보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향 하나를 피워올리며 제 인생을 흔들었던 과거의 끔찍한 악연과 완벽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가라. 당신이 선택한 지옥이니 억울해하지는 말고. 저는 장례식장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부시게 맑은 하늘 아래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타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인간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는 것을 저는 10년의 세월을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제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 단단한 가장이 되었고 제 세 딸들은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제 곁을 지켜주는 이 소중한 딸들과 함께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저희만의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길고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